주간 브리핑. 2016년 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새해 특집한 기사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글은 경향신문 사설, 신년사설이겠죠. 불평등에 대하여입니다. 불평등은 어떤 지표로도 가릴 수 없는 한국의 실상이다. 최상위층 1%의 부는 전체 부의 18%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 연봉은 직원 평균 연봉의 10.8배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미국 다음으로 높은 25.1%다. 남녀 임금차, 노인 빈곤율은 OECD 34개 나라 가운데 1위다. 대로에서 남이 버린 박스를 가득 실은 채 위태롭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이들이 왜 점점 더 자주 눈에 띌까 하고 궁금해한 적은 있는가? 왜 내 주변의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그게 내 주변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주변 젊은이들이 대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듣는 일상 경험들이 사실은 지표보다 더 생생하게 불평등한 세상을 증언해준다. 왜 거리에 가련한 청춘들이 저렇게 넘쳐나는지 더 이상 묻지 말자.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 문제가 아니다. 노인이 가난에 허덕인다고 노인 문제가 아닌 것과 같다. 사회로 처음 진입한 좁은 문 앞에 저들끼리 부대끼는 청춘들의 아우성이 노인 때문이 아니듯 노인의 절반이 가난한 것 역시 청년 때문이 아니다.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는 세습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지 못한 불운한 사람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든 사회 밑바닥에서 평생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흔히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과 같은 여러 갈등이 혼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는 그 모두 빈부 갈등, 즉 불평등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갈등들이 과잉 부각된 것은 많은 경우 불평등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동원된 결과다. 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도 은폐되지 않을 만큼 불평등은 심해졌다. 불평등은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를 앗아간다. 불평등은 중소기업 종사자, 여성, 지방 출신,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더 적은 기회를 준다. 희망은 바닥나고 있다.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처해하고 계층 유동성을 막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 인간의 자존감도 해친다. 균형을 잃고 늙고 병들어가는 한국 사회와 경제에 필요한 활력을 빼앗아간다. 보수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비효율적인 사회가 되었다면 그건 역시 불평등 때문이다. 민주화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 뒤에 도사리던 불평등의 위험성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주기적인 선거, 정권 교체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국가가 후원하는 시장의 자유가 이 사회의 소득 격차,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불러낼 때도 우리는 방심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불평등해졌고 이제 그 불평등이 자유까지 제약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일 수 없다. 이제 한국은 호모사피엔스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됐다. 이런 절망감은 불평등이란 지층의 무게에 짓눌린 한국 사회를 하루아침에 구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깊어진다. 2015년은 헬조선이니 금수전이 흑수전이 하는 우울한 언어가 횡행한 해였다. 지속 가능성을 잃어가는 사회 현실을 걱정한다는 뜻이다. 청년 실업,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시민들이 다 포기한 채 무조건 참고 견디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념과 거부의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정치가 다시 중요해진다. 불평등은 정치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1인 1표라는 평등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 반면 시장은 1원 1표의 논리를 따른다. 가진 만큼 권리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을 우상화할 경우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막는 것이 정치의 과업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바로 정치고 정당이고 정부다. 불평등에서 탈출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 불평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자세, 불평등이 초래한 문제와 맞서 싸우겠다는 열정, 의지가 필요하다. 한국이 불평등에 패배하는 위기의 순간은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인식이 번질 때다. 불평등에 익숙해지고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때다. 불평등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명백한 실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해 첫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 실패 여론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보수석 명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한일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밀실 협상, 외교 참사 등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메시지가 아닌가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구조 개편 등 현안마다 반복된 불통, 나홀로 국정, 밀어붙이기의 집약판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억 엔에 우리의 혼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 결과로 얻는 10억 엔을 거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를 규탄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위안부 합의 규탄대회를 열고 립서비스와 돈 몇 푼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굴욕적 협상 결과로 얻은 10억 엔을 받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설립 자금 100억 원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의 대타협을 이루어낼 것을 여야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전국 246개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가 사라졌습니다. 여야가 어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새해 오늘 0시를 기해서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8일 처리를 목표로 획정안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새누리당이 획정안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요구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오는 8일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여야 중에 누가 더 막 나가는지 여기서 확연해지지요.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 월 만원 운전자 보험, 옹해야 과메기와 함께하는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오늘 조간신문 신년호에 실린 새해 기획, 요컨대 청년, 공존, 경제,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선 한겨레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014년 7월 졸업을 앞둔 지혜 씨는 커피 전문점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몸이 편찮은 아버지가 휴직하게 돼서 일자리가 급했다.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생활비를 벌겠다는 생각에 임시 방편으로 선택했다. 서울 명동의 한 매장이 일터가 됐다. 반년이 지나자 설거지와 청소에 손이 텄다. 생활에 쫓겨서 정규직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여력이 없어졌다. 한 달 70만 원 정도의 벌이는 월세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했다. 용돈을 아껴서 한 달에 2만 원씩 내던 주택 청약 저축을 깼다. 미래를 엿바꿔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입학해서 서울로 올라올 때만 해도 평범하게 여겨졌던 입학, 졸업,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삶이 이렇게 팍팍한 과정일 줄은 몰랐다. 지혜 씨도 그 가족들도. 이렇게 청년 세대의 희망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지고 있다.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전 세대들이 당연시했던 소박한 삶의 궤적은 이제 위태롭게 이어지거나 어느 순간 끊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놓였다. 한겨레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달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청년 215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온라인 등을 통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다. 청년 72.5%는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 중심에는 취업이 있다. 지혜 씨의 삶은 서울 중상위권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았다. 대표로 답사도 했다. 커피 전문점은 그만뒀지만 다시 잡은 일자리도 계약직이었다. 그 뒤 다시 취업에 도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병원을 다녔다. 그나마도 한 번에 4만 원에서 5만 원씩 드는 돈이 부담돼서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떨어졌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혜 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집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127만 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의 연봉을 찍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년 뒤에는 계약이 끝난다. 엄마는 지금 제 나이에 저를 낳았는데 저는 결혼은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처럼 생활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관련한 또 다른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2016년 청년 세대는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다. 이런 흐름은 한겨레가 만난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서도 확인된다. 개인화와 각자도생, 계층 격차와 경쟁의 내면화 과정이 역설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일깨우고 있는 셈이다.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주입.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문제는 나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국내 사회 현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저계급론이 등장하고 한국이 싫다면서 헬조선을 말하게 된 배경도 이와 같다. 아직 사회 진입이 완료되지 않은 청년층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한 골이다. 이들 개인의 삶의 미래가 우리 사회 미래의 모습이란 점에서 더 이상 청년 문제는 청년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새해 화두로 청년 문제를 파고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와 마찬가지네요.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취재팀은 청년이 원하는 사회상을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진지한 문답이 어려워서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초점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서 모집 공고를 냈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20살에서 34살 청년 103명을 5차례에 걸쳐서 만났다. 청년 집단이 바라는 것을 드러내서 이 사회 병증의 깊이를 보려는 작업이었다. 조사 결과는 기성세대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붕괴와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붕괴를 원했다. 우리 청년들이 46.4%가 그렇게 답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과도한 경쟁, 과도한 비교, 과도한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원하는 사회, 당신이 그리는 희망하는 사회는 행복과 여유, 정신적 만족,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소통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계속 성장을 택한 청년들은 28.7%였다. 이들은 공정, 합법의 가치를 다른 참가자들보다 더 중시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화나고 답답할 때 쓰는 부들부들은 수동적인 반응만을 담는 표현이 아니다. 자신을 옥죄는 구조를 만났을 때의 분노가 스며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기만으로는 청년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죠. 국민일보가 내건 것은 공존사회입니다. 공존사회를 향하여 이런 기획이 일면에 커다랗게 실렸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덕은 없었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혜 논란은 세대 간,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을 키웠다. 금수저, 흑수저론과 헬조선이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등 희망은 사라졌다. 잘 사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학업도 취업도 쉽고 가난한 집안 출신은 험로를 걸어야 한다는 말은 실업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 빈곤에 허덕이는 차상위 계층, 성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절망을 대변한다. 다층화, 구조화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단절과 차별의 벽은 낮아지지 않고 더 높아졌다. 쪼그라든 성장으로 인해 분배의 정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독거노인과 가난한 청년이 집을 공유하고 교육과 정보,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골마 터진 갈등의 상처를 치료하려는 실험도 나오고 있다. 2016년 새해에는 이런 빗줄기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나만이 아닌 타인과의 공존의 빗줄기가 우리 사회 곳곳을 향해 비추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의 좋은 사례가 소개됩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사례인데요. 2004년부터 운영하던 중소기업 지원팀을 2011년 동반성장센터로 확대하는 등 협력사들과 상생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동서발전입니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011년부터 협력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는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 개발한 제품을 동서발전에 시범 설치해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협력사들의 매출 확대를 돕고 있다. 협력사들은 5년 동안 70건의 시제품을 시범 설치한 뒤 새로운 판로를 확보했고 562억 원의 판매 실적을 냈다. 동서발전은 협력사들을 위해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95차례에 걸쳐서 협력사들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도와서 35억 7천만 달러어치의 판로 개척에 기여했다고 한다. 또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모두 1,09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수행하고 있는 358건의 공동기술 개발은 동서발전과 협력사들 양쪽 모두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의 송용섭 회장은 중소기업 혼자만으로는 해외 시장을 뚫기가 정말 어렵다. 동서발전이 협력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그룹과 기술 교류를 추진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내년에는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 협력사들과의 상생 노력에 힘입어서 3년 동안 동반성장 2.0 모델을 적용한 대표 협력업체 61곳의 매출이 17% 늘고 고용이 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동서발전은 설명했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경향신문은 공생이라는 표현으로 이 시대의 화두를 설명해 갔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좀 특별했다. 포용적 경제가 등장한 것이다. 포용적 경제란 글자 그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경제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고 삶의 질이 같이 향상되는 경제로 이런 성장을 이끄는 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경제 성장만 하면 소득 격차가 해소되고 실업이 줄어든다는 과거의 성장주의 경제 체제론과는 전혀 다른 논리다. 대표적인 공유 자본주의 제도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때 정해진 비율의 몫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이익 공유제다. 작업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와 공유하는 성과 공유제도 있다. 또 노동자가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사주 소유나 노동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 옵션도 있다. 공유 자본주의는 기업 내에 임원과 직원 간의 성과 배분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성과 배분도 포함된다. 어느 것이든 약자인 노동자와 자본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의 노선도 이러하다. 공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좌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유 자본주의의 역사는 18세기 말로 올라간다. 미국 독립선언문 서명자인 엘버트 갈라탱은 노동자와 자본이익을 공유하면 노동자의 동기부여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안정된다면서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 1920년대에는 복지자본주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익공유제가 제기됐고 대공황이 밀어닥쳤던 1930년대에도 미국 의회에서 이익공유제가 제안됐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에서 1960년대 호황기를 거치고 1970년대 임금이 정체되면서 이익공유제는 공론회장에서 사라졌다. 한국도 공유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공유 자본주의가 허울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 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초과 이익 공유제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정부는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유사품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바로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던 경제민주화는 집권 4년 차인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낱말조차 사라졌다.
왜 지금 이익공유제인가라는 주제의 연속 공개 세미나를 수년째 갖고 있는 바른경제동인회 신상호 사무총장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준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 경영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혁명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혁명적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명분은 좋지만 현실은 썩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동조합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일보에 잠자고 있는 협동조합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내 협동조합 6,20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은 평균 13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연간 2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 모델 미비가 2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충분한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준비 중이라서 이런 것들이 꼽혔다.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92.1%는 일반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7.3%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의 미래를 암울하게만 볼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2012년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아닙니까?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 아닌가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협동조합의 나라가 된 스위스의 성장, 소통, 갈등 극복 사례를 잘 헤아리어서 똑똑해진 협동조합 2.0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네, 좋은 사람과 플라워에서 알려온 말이 있습니다. 1566-0264가 아니라 0263이라고 합니다. 셋, 3, 3 아시죠? 1566-0263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국내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의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유언비어다, 잘못된 보도다 이러면서 언론 탓을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 단체도 비난합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무효,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다.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졸속 협상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를 향해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위하는 사람들이 휴익이라고 해서 쉬느라고 보고 못했다. 웃는 낯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극악한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한겨레는 우리 정부의 북한 따로 일본 따로 협상 전략을 꼬집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었다. 지난 11일에서 12일 개성공단에서 어렵사리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결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설명이다. 북쪽이 요구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쪽이 바라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서로 주고받으며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다. 북쪽에다가 원칙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는 창의적 해결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지난 합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우리 쪽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원칙을 거론하기는 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분을 토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겨레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든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변치 않고 있다. 박근혜의 현수막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 내건 것이 아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현수막으로 걸었다. 유승민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출마 선언문에 이제 제 삶의 중심에 한 분을 모시고자 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라고 했다. 박근혜 마케팅은 박근혜 대통령 고향인 TK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산 해운대에 출마한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람들의 압승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 삼척의 지역구를 둔 이희재 의원도 최근 지역 의정보고회 포스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썼다. 이희재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유승민계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 1차적 관계를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당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대표 체제로 치른 2004년 총선 이후 10년 이상 박근혜 마케팅으로 쉽게 승부를 보려 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쟁점 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합의와 같은 꼭 해야 할 일은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당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이제 제 삶의 중심에 한 분을 모시고자 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뭐 러브레터 보내는 겁니까? 청원장을 보내는 겁니까?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년호에는 여론조사가 많이 실리지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한국일보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다룬 기사의 제목은 야권이 분열한 채 4월 총선 치르면 여당이 압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분열된 채 4월 총선을 치른다면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철수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더민주당을 앞서거나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 당선 가능성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전국 유권자 민심조사 결과 응답자의 37.5%가 4월 총선에서 선택할 후보의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꼽았다. 더민주당 후보는 19%의 지지를 받았고 안철수 신당 후보는 전국적으로 17.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7%였으며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8.3%였다.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더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합한 옛 새정치민주연합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포인트 안팎의 득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는 더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합친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질렀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는 여야 주자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8%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12.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1.5, 안철수 의원 10.6, 박원순 서울시장 10.2%로 뒤를 이었다. 총선에 앞서 유권자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유권자 1,03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 걸기, 즉 RDD 방식으로 실시를 했는데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였다. 네, 자세한 조사 결과와 통계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로는 부족했나요? 역술인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말입니다. 2016년 4월에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기득권층이자 안정추구 세력인 여당이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반면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7년에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야당 진영의 천기운행의 질서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총선은 여당 승리, 대선은 야당 승리의 운이 나왔다는 겁니다. 병신년 새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붉은 원숭이의 해 구군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의 견해를 들어봤는데 역술인 경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병한 소장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와 한국도시지역 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양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힘써온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주제입니다. 병신년은 병신년인데. 한겨레 기사인데요. 2016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고민이 한 가지 추가됐다. 올해의 60간지 어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탓에 특히 정부, 단체에서는 의례적인 새해 인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올해 60간지를 뜻하는 병신이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 또는 모자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 병신과 발음이 같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 해를 뜻하는 년조차 여자를 낮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신년이 섣불리 입에 올리기 꺼림직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고육책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지난 12월 23일 SNS에서 쓰는
광고에서 병신년이라는 단어를 한자와 함께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종이 연하장 대신 온라인 연하장만 제작해왔는데 새해를 무조건 한자로만 표기하기로 했다. 인쇄한 활자로 새해 인사를 전하는 것과 달리 음성으로만 정보를 전하는 라디오에서는 새해 고민이 더 커졌다. 한 라디오 방송 PD는 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이라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바꿔서 말하기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병신년은 병신년이라고 하되 가급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다. 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요? 각계 인사에게 연하장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올해는 병신년이라는 표현 대신 2016년 원숭이의 해,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몇 해 전까지 연하장에 가보년, 을미년 이렇게 써온 것과 달리 올해는 병신년이라는 표기를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게 연하장에 당당히 병신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기사년인 2013년 당선인 신분일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보년인 2014년 대통령이 돼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가보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미년인 지난해 3년차를 맞을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병신년인 올해에도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고 할까? 들어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을 병신년이라 말하지 못하는 병신년.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오늘의 날씨.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낮부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남 남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정찬 소설가의 국가 권력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란 제목의 글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은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연을 이어줍니다. 예수라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가 된 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동수 씨가 자해한 것은 세월호 침몰과 함께 죽어간 아이들의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도 그런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도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이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의 풍경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아버렸습니다. 그 황폐한 풍경 역시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의 언어를 따르다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을 제대로 진언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국가 권력의 존립 근거에 대한 물음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물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공동체로부터 달아난 쌍용차 노동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2646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통보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2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지병 등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전율스러운 것은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체로 기능하기 위해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는 표징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언론과 일부 시민들만 관심을 보였을 뿐 메이저 언론들을 비롯한 주류 권력 집단은 텅 빈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끊는 이들이 노동자만은 아니죠. 병영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육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영혼을 망가뜨리는 학교 시스템을 견디지 못한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나라 가운데 으뜸입니다.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에서 자살이 1위입니다. 자살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로 간주합니다. 맹자는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양해왕 상편에서 말했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투신자살한
한 서울대생은 유서에서 이 세상의 합리는 저의 합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일은 아닙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유서에서 헬조선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간절히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 백남기 씨입니다. 그는 2015년 11월 14일 저녁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시위하다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 씨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날의 시위를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존립 근거에 대한 물음을 다시금 곱씹게 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새해의 새벽을 바라보며 희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이 씨앗처럼 깃들여 있음을, 절망이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는 절망에 짓눌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을 응시하고 절망을 끼워안으면서 절망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슬픈 길 속에서. 네, 오늘 석간 브리핑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 브리핑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